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검찰이 어제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2021년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민주당은 정권 지지율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나섰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가 오늘 돌연 홍준표 대구시장만 콕 집어서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신 다음 현 당대표와 직전 당대표가 모두 사법 리스크에 빠진 민주당 상황에 이어서 전 현직 당대표가 연일 충돌하다 사실상 당직 박탈 사태로 비화한 국민의힘 사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갈게요. 지금 여기서 영상 보여드릴 수 없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가 오고 간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 수사에 불과합니다. 지난 2021년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돈봉투가 뿌려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의 수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오후 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관련자 10여 명의 자택과 사무실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 등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강래구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장에게 6천만 원을 전달받아서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에게 건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모두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두 사람은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 권유하거나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당시 의원 1인당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두 차례 전달한 정황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별개로 강래구 협회장이 여러 경로로 대의원 등 전당대회 관계자들에게 수십만 원이 든 돈봉투를 줬고 그 금액이 3천만 원에 이른다는 정황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이 되는 건 인천이 지역구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모두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특히 이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요,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그런 인물이죠. 네, 당시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둔 송영길 전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에 윤 의원을 당의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으로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천시 의원 출신인 이성만 의원 역시 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이 송영길계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송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송 전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 혐의를 아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어제 검찰의 그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윤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이뤄진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 수사와 이 무차별적인 정치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도 이정근 씨와 관련한 의혹들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국면 전환형 기획 수사 위한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 수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당 내 군권 선거와 관련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반부패 수사 2부에 검사 6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또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는 윤관석 의원의 이름과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녹취 파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가 된 시기는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이고요.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캠프에서 함께 활동하던 강래구 감사에게 받았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통화에서는 강 감사는 또 관석이 형이 이걸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고 필요하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송 의원 측근인 윤관석 의원이 이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현역 의원들한테 돈을 줄지 말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또 사흘 뒤인 4월 27일 녹취 파일에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10개의 돈 봉투를 윤 의원에게 건넨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과의 통화에서 윤관석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이라고 언급한 건데요. 그리고 윤 의원의 목소리는 다음 날인 4월 28일 녹취에 등장하는데 윤 의원이 5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가지고라고 말하자 이 전 부총장이 아니 모자라면 채워야지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하면 2021년 4월 27일 날 10개의 봉투가 건네진 정황과 28일 추가로 5개의 봉투가 건네진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관련해 JTBC는 윤 의원이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모두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로 알려졌고 해당 의원들은 취재진의 돈 봉투 수수 의혹 질문에 당시 송 캠프에서 직책을 맡지도 현금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명과 목소리까지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자 윤 의원은 오늘 오전 재차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의원은 먼저 이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한 발언을 상황과 관계없이 마치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단정하여 왜곡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가 2년이나 지난 지금 당시 야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 오로지 이 사건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국면 전환을 위한 검찰의 정치 기획 수사다라면서 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윤관석 의원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요. 윤 의원에게 이제 돈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요, 송영길 전 대표의 그 보좌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지금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윤 의원에게 10개의 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2021년 4월 27일 이 전 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 JTBC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부총장은 윤 의원을 만나고 몇 시간 뒤에 송 전 대표 보좌관 박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윤 전달했음 이런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에도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에게 윤 잘 전달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메시지를 받은 박 보좌관은 송영길 당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던 핵심 측근이고요. JTBC는 박 씨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원의 계좌 외의 방식으로 돈 봉투가 오고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고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여야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침묵은 금이 아니라 무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에서 바게트 먹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님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한가하게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침묵하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간부들이 돈 봉투를 10개를 5개가 부족하니까 채워야지 등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저도 합리적 의심은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송영길 의원이 결코 돈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더 추이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섣불르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전달 의혹과 관련해서 첫째, 이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두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영장을 내준 걸 보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지금 녹취록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인 민주당의 두 현역 의원은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의원에 반발하는 그 내용이 더 신뢰가 가는지 아니면 검찰의 영장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공개된 녹취록 파일이 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수사 결과라든지 나중에 재판 결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등장한 그 내용만 갖고서 과연 패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녹음 파일은 지금 명백하잖아요. 근데 그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정치인 한 사람이 누가 뭐 이렇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면 그러니까 전원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런 거라면 지금 윤관석 의원 말대로 진술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건 진술밖에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도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 몇 명 뭐 10개, 5개 다 돼 있고 뭐 5개가 빠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시계열별로 4월 27일, 28일 나중에 문자 메시지 뭐 전달됐으면 아마 뭐 모르긴 해도 저희가 추정컨대는 그게 이제 배달 사고의 가능성은 없다. 아마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단순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 지금 윤관석 의원의 반론과 안 받았다는 반론과 이 녹음 파일의 진실성을 같은 위치에 놓고 저는 이렇게 뭐 저울질할 상황은 아니다. 이미 한쪽으로 확 기울었고 이제 검찰이 남은 거는 이게 동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받는 장면을 어떻게 복원해내느냐. 뭐 그것만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건 근데 저희가 이제 시발점이 된 사람이 이제 아까 그 감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잖아요. 두 사람이 이 부분을 인정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를 받은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정근 부총장의 어떤 녹취록들을 지금 검찰이 추가로 이제 수사를 하던 중에 나온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최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녹취록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찰이 종합해서 돈이 오간 정황이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윤관석 의원 이야기는 이제 본인의 목소리가 담겼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명확하게 돈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박지원 원장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만 놓고 본다면 국민들께서도 합리적으로 혹시라도 그런 검은 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 녹취록이 왜 억울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해명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달된 현금의 출처 그리고 행방 또 그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크다 이런 관측이 지금 지배적인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이 대표는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또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이라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진 않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압수수색 잇따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전복투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일부 의원은 이제 녹취록까지 보도됐는데 이것도 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세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 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 정부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수사 포함해서 전부 다 뭐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데 동의하실까요? 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 네.
그만하시죠. 어쨌든 민주당 차원의 지금 공식 입장은요. 이번 수사가 여권의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검찰의 기획 작품이다. 지금 이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대표는 답을 하진 않았지만은 이 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수사 역시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전국 발박에 나섰는데요.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총장 그 휴대전화의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묘한 시기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여당 입장에선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즉 이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로지 야당을 탈탈 틀어서 민주당을 비리당 프레임으로 씌우는 그래서 하나의 저는 총선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선 이슈를 덮으려고 국면 전환용이다. 검찰이 너무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벌써 2년 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와서 터뜨립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런 식의 발표들을 이런 국면에서 오해받을 국면에서 하는가 이런 이제 그런 의구심은 있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민주당의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면서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의 당내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의 부정부패는 지금까지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현역 의원에게는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은 당치도 않은 야당 탄압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들도 함께 들어보시죠.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매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10명의 현역 의원에게 돈 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당치도 않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꽁꽁 숨겨놓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나니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부패의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물론 당대표, 사무총장, 핵심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수두룩하게 얽혀있는 그야말로 부패 게이트입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이 감쌌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검찰 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히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판도라의 상자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이정근 전 부총장의 10억 원 규모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앞서 전해드린 녹취 파일을 포함해서 약 3만 개의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입수 이후에 노웅래 의원의 6천만 원 뇌물수수 정황 포착한 바가 있고요. 또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임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검찰은 노 전 실장이 입김을 미쳐서 물류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채용된 것이 아닌가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하고요. 이 밖에도 이하경 의원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여기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 지금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언론이 취재로 보도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현역 의원 2사람이 돈을 전대한 당사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고요. 또 현역 의원 10명이 지금 그 돈봉투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 대의원들한테까지 지금 돈봉투가 전달됐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라든지 그런 거 할 움직임 전혀 없고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거의 모든 의원들이 지금 나서서는 이거는 다 검찰의 기획수사고 그다음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어떤 대응 태도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패널들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2년 전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과연 지금 수사에 돌입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교묘하지 않느냐라는 의심 분명히 야당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탄압의 어떤 수사의 그 또 다른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좀 녹취라든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지금 보도가 돼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의원들에게 적어도 뭐 공식적인 뭐 사실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2년 전 전당대회라고 한다면 당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고 송영길 대표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와 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그 시절에도 굉장히 또 가깝게 또 운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이런 돈봉투가 오갔다라는 내용 자체가 제기됐다는 것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뭐 개인 의원들이나 뭐 개인 뭐 사무부총장 개인의 비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체 조사를 해보고 그래도 의원들이 그런 정황이 정말 없다면 그때서야 좀 더 세게 그 반전적인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대표가 지역구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넘겨줬던 이제 그런 정도도 가까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가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뭐 기획 수사, 야당 탄압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언론 매체에 나온 내용만 그 제대로 살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3월 말에요. 노웅래 의원이 이제 체포동의안이 12월 달에 부결되고 나서 왜 기소를 안 하느냐? 석 달이 지났는데 이런 중앙일보 보도가 한 번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3만 개다. 그래서 그거를 분류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 분류가 다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을 지금 기소를 못 하고 있는데 하도 성화니까 할 수 없다 그냥 기소하자. 이래서 그 분류가 다 안 끝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 한 거죠. 우선 기소를 했고 노웅래 의원의 장롱 속에서 왜 3억 원에 가까운 현금 다발 이것도 기소 내용에 포함 안 됐습니다. 네네. 그것도 수사가 미진하죠. 그런데 또 하나 그 내용에 보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 구속 기소가 된 게 작년 10월이거든요. 네. 3만 개의 녹음 파일 중에서 그때 5천 개를 추렸다고 합니다. 5천 개 정도를. 그럼 2만 5천 개 정도는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일상 대화 뭐 이런 걸로 버린 거고 그걸 추렸는데 그거를 또 최근에 그 일부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 또 압축을 했다는 거예요. 5천 개 중에서 뭐 2천 개 정도로 압축했다는 얘기가 나. 그 중에 이제 이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게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2천 개 정도로 압축했다면 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그 뭐 녹음 파일 몇 개 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판도라의 상자 뚜껑이 열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구체적인 거에 이제 앞으로 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을 텐데 그 내용의 맥락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무작정 기획 수사라고 하는데 뭘 기획했다는 거죠? 2년 전에 전당대회를 지금 검찰이 기획할 수가 있나요? 또 휴대전화 뭐 녹음 파일을 뭐 당시에 이정근 부총장한테 좀 녹음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은 제가 보기에 일반 유권자들의 공감을 전혀 못 받을 것이다. 대응 방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한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최측근으로 꼽아온 정진상 전 실장이 지난 2016년 초에 당시 성남시 건설공사 비리 연루 의혹으로 수감되어 있던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면회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김인섭 씨는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고, 앞서서 이 대표가 지난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대 본부장을 맡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앞서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정 전 실장과 김인섭 씨가 100번이 넘게 통화를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김인섭 씨는 그동안 이제 대외적으로는요, 이 로비를 주고받을 만큼의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지금 정 전 실장이 김 씨하고 100번 넘게 통화를 했다. 또 수감 중에 면회까지 했다. 그렇다면 이 배경이 뭐냐?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는 과연 어떤 연관고리가 있는 거냐? 이걸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은 무엇보다 이 정진상 전 실장이 김 씨를 면회했을 당시에 이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또 당시는 성남시가 이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하는 등 이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때였다는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정황을 미뤄볼 때 김인섭 씨가 정 전 실장과의 면회를 통해서 이른바 옥중 로비를 하고, 또 정 전 실장은 김 씨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 아닌지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인섭 씨가 당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을 상대로 해서 백현동 사업 등과 관련된 인허가 청탁을 했었다. 이런 의혹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네, 이제 그 앞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검찰이 이 김인섭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에게 청탁을 해서 이 백현동 부지 용도가 한 번에 4단계 상향되는 특혜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검찰은 김인섭 씨가 백현동 그 개발 사업을 맡은 사업자로부터 35억 원 상당을 받은 것도 결국 이 로비 성공의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은 이 국토부의 요구 때문이었다면서 김인섭 씨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인섭 씨 역시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와 멀어진 지 오래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정진상 전 실장과의 관계 역시 근근히 안부만 묻는 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 씨는 자신은 당시에 별건으로 수감 중이었던 상황이어서 인허가 개입은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검찰은 이제 김인섭 씨가 수감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측근을 통해서 이제 옥중 로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서로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근데 2015년 9월 달에 됐는데 공무원한테 부탁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김인섭 씨에 대해서 백현동 인허가를 해결해주고 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이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로부터 이제 70억 원을 받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고요. 실제 77억 원을 가량을 받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사장 식당 사업권도 받은 혐의가 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주장입니다. 김인섭 씨의 영장 실질 심사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김 씨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백현동 의혹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당시 성남시의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이 청탁을 받은 대상자로 의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김 씨의 구속 여부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사업 관련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측근은 객관적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어서 김인섭 씨의 구속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이 성남시청 내에 설치했다는 CCTV를 둘러싼 공방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앞서 열린 이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과 이 검찰 측은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이 성남시청 내부
특히 시장실에 설치가 됐던 CCTV가 진짜인지 여부를 두고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조선일보는 해당 재판부가 정 전 실장 측이 지난 2월 말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던 당시 그 성남시청 내부 도면을 통해서 시장실과 비서실 내부 구조를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도면에 따르면요, 이 당시 비서실 문을 열면은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과 직원들의 자리가 있었고 또 비서실장실을 거쳐서 시장실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데요. 정 전 실장 측은 이 출입문 앞에 한 대, 그리고 시장실에 한 대, 비서실에 한 대 이렇게 총 3대의 CCTV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 전 실장 측은 해당 CCTV가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데다 이 당시 사무실 구조 자체가 뇌물 제공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그 CCTV를 설치했다는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의 시장실 CCTV가 이제 가동은 되지만 녹음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죠. 그 뒤부터 정 전 시장 측에서 최근에 이제 녹음이 가능했다 이 주장은 바꾼 것으로 또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에 설치돼 있던 CCTV 2대는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으로 확인이 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방범설비 평면도를 분석하고 이재명 시장 때부터 성남시청 청사 방호 담당자였던 공무원 A씨 그리고 이 대표의 후임인 은수미 전 시장의 비서관 출신 B씨 등을 조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검찰의 시장실과 비서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관리한 기억이 없다면서 악성 민원인 등이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민원인 경고용으로 모형 CCTV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B씨는 은수미 성남시장직 인수위에서 이재명 시장이 떠난 후에 청사 내 CCTV 현황을 점검을 했는데 시장실과 비서실 내부에 설치된 CCTV는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형 CCTV였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민원인들이 비서실에 찾아와서 항의할 때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왜 CCTV가 있는데 휴대폰으로 찍냐고 묻자 직원들이 비서실 CCTV는 모형이라고 말을 했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방범설비 평면도에서도 시장실과 비서실 CCTV에 대한 설치 관리 내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출입문 쪽 CCTV는 촬영 기능이 있었는데 정진상 전 실장의 자리 등 내부는 좀 찍히지 않은 구조였다는 것이 검찰 측의 조사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취재진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앞서 언론을 통해 CCTV가 작동하는 장면을 다 보도가 됐는데 검찰이 그 점을 모를 리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CCTV가 작동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구조상 정진상 전 실장 자리는 찍히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앞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도 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당시 정진상 전 실장의 자리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데다가 높은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서 CCTV가 작동을 했다고 해도 구조상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CCTV를 기자들이 올 때만 켜놨고 정진상 전 실장이 직접 자신에게 그 CCTV는 가짜다, 작동 안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반면 앞서 정진상 전 실장 측의 변호인은 검찰과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CCTV는 진짜라고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목소리 그리고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봅니다. CCTV는 존재는 했어요. 네. 존재는 했는데 언제 존재하느냐? 기자들 왔을 때? 기자들이 올 때는 항상 필요 없을 때는 끄고 네. 이제 그랬던 거죠. 이재명 방에 왔더니 네. 이재명 책상 위에 2다리를 갖다 올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정진상한테 이제 얘기했지 나와서. CCTV 있는데 저렇게 앉아 계시기도 좀 불편하고 좀 그러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정진상이가 야 저거 가짜다. 저거 작동 안 된다. 니만 알고 있어라. 근데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근데 검찰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진술을 담은 부분은 2019년도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2019년도면 이미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를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CCTV가 작동됐는지 저희는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진상 실장이 저거 가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전혀 그런 일 없고요. 그 산하단체 임직원이 시청 성남시장실에 CCTV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장인상으로 일시 귀국하면서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었죠.
친명계 그리고 친낙계 사이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을 둘러싸고서 지금 공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낙연계 의원들이 오늘 저녁에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가질 것으로 확인이 된 가운데 지난 10일에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쏟아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특히 신경민 전 의원은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호소하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팬덤을 선동하는 저질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을 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일 멍청한 정치인이 지지자하고 싸우는 정치인이라고 이 비명계에서 나온 비판을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앞서 나온 두 사람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의 무당들이 정치 지도자들하고 결합이 됐습니다. 당원, 당규, 공천, 그리고 국가 정책까지 다 주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만 호소하는 이런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저질 지도자들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거고요. 국회의원 세비에는 욕값까지 포함돼 있다. 예. 욕먹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여기에 신경민 전 의원 이제 다시 반박을 하면서 지금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신경민 전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이 팬덤 정치를 비판하면서 주술사적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와 결합하는 정치인들이 저질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또 정치인의 자세를 언급하면서 정청래 최고위원도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정청래 의원의 종전 그 발언에 대해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신 전 의원은 유튜버들이 지난 대선 당시 금전적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를 거절하니 바로 비수를 꽂았다면서 이낙연 캠프가 굉장히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 전 의원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은 이야기다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튜버들이 경제적으로 요구를 해서 만약에 거절을 하면은 바로 돌아서서 비수를 꼽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낙연 캠프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고요. 경선 당시에 그 기울어진 정도가 10대 1 정도였습니다. 그 유튜버들이 지금 이제 그 뒤에 국감이나 이런 걸 보면은 특정한 후보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이 훌리건들이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주술적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한쪽을 극단으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매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결합하는 정치인들이 저질인 것이죠. 정청래 최고도 그런 점에서는 자기 반성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유튜버들에게 돈을 건네서 유튜버들이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좀 일단 유튜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만한 대선 캠프에 자금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좀 현실성은 좀 낮는 얘기나 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거기에 편승할 수는 있습니다만 돈을 건네서 이재명 편을 들었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로펌을 네, 그런가 하면 신경민 전 의원은 지금 공천을 둘러싸고 벌써 엄청난 갈등이 시작된 것이 맞다면서 최근 출범을 선언한 친명계 포럼 더 세로를 향해 공천할 때 되면 꼭 이런 것들이 있다. 공천을 비즈니스로 보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물밑에서의 공천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앞서 더 세로는 출범 선언문에서 당원 중심 민주당으로의 혁신, 또 권리당원의 현역 의원 평가 참여 보장, 현역 의원의 단수 공천 불허 등을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요구 사항이기도 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신경민 전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으면서 지금 친명계 의원들하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 중에서 어느 유튜버가 돈을 요구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여부가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저렇게 일반 논만으로 저희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 요새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부 유튜버들의 경우 얼마나 편향되고 어떤 특정 후보나 특정 진영을 돕고 있는다고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은 우리도 충분히 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내부에서 신경민 전 의원이 보고 있는 것은 아마 조금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경선 과정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상당한 부분이 사실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지지자와 싸우는 이런 개념은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경민 전 의원이 지적하는 지지자는 강성 지지자를 얘기하는 거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적하는 지지자는 아마 일반적인 지지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서로 개념이 좀 다르고 지금 논의의 초점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내에서부터 저 두 진영 간에 진영은 아니죠. 두 계보 간에 좀 토론을 벌여서 한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신경민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른바 팬덤 정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팬덤 정치라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과연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다만 신경민 의원의 이야기 취지를 들어보면 결국 이 모든 민주당의 문제가 마치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이고 그 강성 지지자들과 결합하고 결탁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논리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물론 문제도 많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토론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책임이 신경민 의원을 비롯한 169명의 의원들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먼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왜 어떻게 돼서 민주당은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도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마치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지지자들이 잘못했고 그 지지자들을 이용하는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은 지금은 전직 의원입니다. 네, 최근에 일단 설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은요. 김기현 대표가 앞장서서 지금 당 기강 잡기에 나선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긴 한데 참 당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김기현 대표가 돌연 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지금부터는 오전 상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국민의힘은요. 이 신임 중앙당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엔 신의진 전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 당의 기강을 세우는 대표적인 두 개의 위원회인 만큼 위원 구성까지 조속히 완료해서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높은 윤리의식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신임 황정근 윤리위원장은요, 서울 고법 판사 등을 지냈고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을 총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소송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등에서도 국민의힘을 대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정근 신임 윤리위원장은요, 이후 이 당과의 협의를 거쳐서 모두 9명의 윤리위원단을 새로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 윤리위원장 선임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제 윤리위가 구성될 것이고 그렇다면 1호 안건으로 이른바 이제 전광훈 우파 통일 발언 이런 것으로 이제 논란을 빚었던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이 징계 1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을 폄훼하는 발언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4.3 기념일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4.3은 3.1절 등에 비해서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는 추모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기도 했었죠. 말씀하신 대로 새 윤리위 구성이 완료되면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공식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일부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면서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김 위원장을 사실 밀었잖아.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표 들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아무리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최근 수도권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김 최고위원 징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어제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설화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즉각 적재적소에 적시적소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상필벌을 분명히 한다. 이건 뭐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만일에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당의 그래도 중심적 인물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우리 집권 여당의 품위에 맞는 품격에 맞는 저는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제 오후에는 뉴시스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지난 주말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당에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보도를 일제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딴 실언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맞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선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네네.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뭐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뭐 굳이 대통령실이 아니더라도 저희 당 의원들이나 저희 당 지지층에서 좀 너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조금 극우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5월에 광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당으로서는 당연히 좀 지양해야 될 그런 건데, 그런 데 있어서 좀 저희 일반적 국민적인 인식과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거는 제가 좀 당연히 멀리 해야 된다. 저희 당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전격적으로 해촉을 했는데 그 밑바탕에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대처 문제가 깔려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대위 당시 당 3인 고문으로 위촉이 됐었고요. 이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서 겁진없는 또 견해를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딴 설화로 물의를 빚자 전광훈 목사와의 손절과 함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직접 전광훈 목사하고 또 설전을 계속 벌이니까 김기현 대표가 둘 다 자중해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을 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 당 공천권을 가지고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도 그 일에만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3자는 전광훈 목사를, 또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홍준표 시장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다시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전광훈 목사 밑에서 잘해보시라, 전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으로 당명 개정도 검토해보시라 이렇게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전현직 당대표 간의 충돌이 이어지다가 오늘 홍준표 시장이 전격 해촉되기에 이른 겁니다. 이 상임고문 해촉은요,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직 임명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의 직권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홍 시장을 해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 상임부문의 경우 또 현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시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홍 시장이 전광훈 목사 등을 핑계로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다고 보고 김 대표가 강경한 조치를 통해 리더십 강화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이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해촉된 홍준표 시장 역시 가만히 있질 않았죠. 네, 홍 시장은 즉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화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계속 페이스북 글을 고치면서 내용을 추가하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라면서 전광훈 목사 그리고 당 지도부까지 싸잡아서 비판했고요. 입당 30여 년 만에 상임 고문 면직은 처음 들어본다. 어이없는 당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비판하는 당내 인사가 한둘이 아닌데 그들도 모두 징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도 되물었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서는 강단 있게 당대표 하라고 했더니만 내가 제일 만만했는지 나에게만 강단 있게 한다고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김재원 최고위원 관련 논란이 김기현, 홍준표 전현직 당대표 간의 충돌로 지금 확대된 모양새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한 달 만에 사실은 컨벤션 효과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일종의 내분 상황만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세력인 정광훈 목사 그 지지 세력이 대거 당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간에 이 막 물고 몰리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그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더 흔들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 더 확실하게 사실은 기강을 잡으려면 이 관련된 사람들을 어찌 보면 공평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본인이 대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같은 거 이미 늦었잖아요, 지금. 늦었으면 서둘러서 그 빨리 처리를 하고 뭐 그렇게 된다면 어찌 보면 그걸 먼저 처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뭐 경고나 해촉이든 뭐 이런 걸 했다면 순서상 지금처럼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에서 빅마우스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조금 전술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맞설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게 더 좋지 그러니까 않을까, 활용을 이런 하든가 것이죠. 아니면 순서를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겠습니다. 바꾸든가 뭐 이렇게 대처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잘못하면 벌집을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가 배포된 사건과 관련해서요. 지금 충격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지금 마약과의 전면전을 잇따라 선포했는데요.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에 체류 중인 윗선 3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네,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 씨 그리고 중국 국적 30대 박모 씨, 중국 국적의 30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들의 중국 내 근거지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 씨와 박 씨는요, 최근 구속된 일당 길모 씨에게 이 마약 음료 빈병을 전달한 뒤에 필로폰을 이용해 국내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중국 국적인 A 씨는요, 국내 마약 판매책에게 이 마약 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을 구속된 일당에게 전달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와 박 씨의 경우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가 됐는데요. SBS는 당초 총책급으로 알려졌던 이 씨는 조직원에 불과하고 경찰이 IP 추적 작업 등을 통해서 이 씨와 박 씨가 소속된 중국 내 콜센터 위치를 찾아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됐지만 지금 3명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 송환 과연 쉬울지 이거 의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여권 무효화 조치를 비롯해서 중국의 국제공조수사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중국 국적자에 대해서 입국 시 통보 조치 외에 사실상 강제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경찰이 이들의 배후에 더 큰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중국 공안 당국의 공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 이 마약 음료 불안감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마약 음료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 출동하는 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이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누군가 아이들에게 음료를 나눠주려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는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마약 음료는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 앞에 서 있는 그 오픈카를 보고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환호를 하니까 그 차주가 아이들이 귀여워서 이 차 안에 있는 과자를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이걸 본
신고자가 이게 혹시 마약 음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차주에 대한 이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국가수에 마약 검사를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벌어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해프닝을 이제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최근에 마약이 이제 너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또 이런 일상화 징후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 이런 분석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최근 10대 마약 사범의 경우 투약자뿐 아니라 공급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더 큰데요. 지난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0대 사범 가운데 마약 유통을 주도한 고교 3학년생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했는데 경찰이 검거 당시 압수한 마약류는 시가 5억 원에 달하고요. 무려 12,00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고3 마약 사범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성인 중간 판매책도 6명이나 영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드라마가 OTT에 올라와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일이 있는데 정말 이게 현실이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도 지금 마약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 말씀 아까도 전해드렸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마약 수사 전담 부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한 장관은 어제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지휘 부서를 복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 장관은 최근 마약 음료 사건을 지적하면서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한 장관의 지난 발언도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자녀들 학교 보낼 때 마약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었죠.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약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그런 나라 될 겁니다.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찰 조직에서는 이제 특별 수사를 하는 반부패부 그리고 마약 수사를 하는 강력부가 지금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죠. 네, 원래는 별도 부서였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지난 2018년 하나로 합쳐졌죠. 한 장관은 현재 이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를 재편을 해서 마약 강력 수사만 전담에 지휘하는 마약 강력부를 따로 만든다는 그런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반부패 강력부를 두고 이건 마치 국어와 수학을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대충 섞어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장관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국가 자산인 검찰의 마약 범죄 이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이 됐고 그 결과 지난해 마약 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대검에 따르면요, 지난 1월에서 2월 마약 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2.4% 늘어나 2,6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검 부서 재편은 이제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검의 부서 개편은 입법 사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올해 6월, 7월 이 검찰 정기 인사 기간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 장관은 지난 7일 부산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부산 검찰은 마약 잘 잡는 것으로 유명했던 곳이라면서 부산 검찰이 과거에 이어온 이 전통처럼 검찰이 다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검찰의 마약 수사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마약 수사를 전담할 대검 마약 강력부 복원 이거 필요성 지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마약을 근절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쟁화가 있을 수 없고요. 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에서도 지금 대검의 마약 강력부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도 국민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도 서울청에 마약범죄 수사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도, 검찰도 그리고 관세청도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해서는 각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검의 마약 강력부를 복원하는 것도 일단은 지금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겠지만 결국
결국에는 미국처럼 마약을 전담하는 마약 수사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마약 범죄가 예전과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고 온라인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마약 수사청까지도 이제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답답한 토로입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이승기 씨가 배우 이다인 씨와 결혼한 뒤에 자신과 처가 등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심스러웠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직설적으로 연예 매체들의 보도를 비판하는가 하면 전 소속사의 갑질을 폭로하는 등 격한 태도를 보여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기 씨는 2년간 열애를 이어오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결혼식을 올렸었죠. 하지만 결혼식 이후에 일부 연예 매체들이 혼전 임신설부터 결혼식 주얼리 PPL 논란 등 각종 루머를 보도해서 이승기 씨 측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들 보도 등을 통해서 이 씨 장모인 견미리 씨의 남편이 과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까지 재점화가 되면서 이승기 씨 부부 역시 딸과 사위라는 이유로 함께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잡음이 계속되니까 어제 이승기 씨는 SNS를 통해 2개의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겁니다. 이승기 씨가 이 글의 첫머리를 팬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한 거, 이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씨는 이 아내 가족의 이슈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기사의 홍수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다. 어느 팬분은 그래서 제 결혼을 말리셨다고 했다라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승기 씨는 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열애설부터 결혼 이후까지 비하와 조롱 섞인 뉴스로 많이 힘들었다면서 심지어는 가짜 뉴스에 힘을 실어주는 악플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기 씨는 이 이승기의 결혼을 축복해달라는 말은 하진 않겠다. 다만 지켜봐달라. 이다인 씨와 함께 나누며 살겠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승기 씨는 20년간 연예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말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 상황이 이제 힘들고 또 그것에 비례해서 분노도 크다, 이런 뜻이겠죠. 네, 사실 이승기 씨의 처가들을 둘러싼 논란은 이 씨가 2년 전 이다인 씨와의 열애를 인정한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최종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도 이다인 씨의 모친인 견미리 씨의 부부의 주가 조작 의혹에 얽힌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비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이승기 씨가 직접 나서서 억울함을 호소한 건데, 이승기 씨는 주가 조작으로 26 횡령하고 또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어디서 정보를 수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처가 측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매체 5곳을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고, 해당 매체들이 일제히 정정 보도를 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과 관련해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열린 결혼식장의 이 무대 뒤로 주얼리 브랜드 광고처럼 보이는 영상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이 협찬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승기 씨는 요즘은 대부분 본인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걸로 안다면서 나도 협찬 없이 내가 직접 하객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다 하면서 PPL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 앞서서 이승기 씨 측은 신혼여행을 안 간다더니 싱가포르에서 함께 포착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업무차 싱가포르에 갔다면서 신혼여행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이승기 씨 이전에 이제 전 소속사 임원의 이승기 씨가 이번에 전 소속사 임원의 비행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이제 갈등했던 전 소속사 측의 비위를 이승기 씨가 자신의 입으로 공개한 거, 이거 처음으로 보여요. 네, 그렇죠. 이승기 씨가 이 자신과 음원 정산 등의 문제로 분쟁 중인 전 소속사가 한 종합지 기자에게 이다인 씨 부모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일화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후크는, 그러니까 그 소속사 이름이죠. 후크는 그렇게 저를 길들였다. 이 가스라이팅에 빗대서 일명 후크라이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심지어 전 소속사 이사가 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아줬다면서 이 보도에 나왔던 감자탕을 즐겨 먹던 명품 엘사 매장 3층으로 불러서 이 선물 명목으로 결제를 요구한 적도 있다, 이렇게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전 소속사에 대해 언급했던 이승기 씨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너무 오래된
인연들이잖아요. 그게 악연으로 끝났지만 오래된 인연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분명히 나쁜 것만 있던 건 아니라고요. 좋은 게 분명히 있었고 좋은 게 있었으니까 믿었고 그러니까 관계가 유지가 됐어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이 재력가 부부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는 대가로 주범 이경우에게 7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력가 부부는 사실혼 관계인 50살 유상원 그리고 48살 황은희였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 측은요. 범행이 잔인하고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서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앞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경우, 황대한, 연규호에 이어서 유상원과 황은희까지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2010년 신상공개 도입 후에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규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된 유상원과 황은희는 신상이 공개되고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요. 이송 과정에서 맨 얼굴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됐었지만 두 사람은 상의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깊게 숙여서 얼굴을 최대한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이경우 씨가 범행 먼저 제안한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경우에게 7천만 원 건넨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강도 살인 교사 혐의 계속 부인하십니까?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이경우 씨는 유가족에게 사과했는데 정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경우 씨가 범행 제안한 거 맞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점이 억울하시다는 거죠? 이경우에게 7천만 원 왜 보낸 겁니까? 혐의 계속 부인하십니까?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 코인 나눠 가지려 한 거 맞습니까? 경찰은 당초 두 사람에게 이제 강도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을 했었는데 검찰에 넘기면서는요, 이 죄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가담경이나 또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면서 강도살인 교사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범이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지시하는 경우 적용한다는 법리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모의 단계에서 피해자의 남편도 살해하기로 계획했던 점을 감안해서 피해자 5명에게 살인 예비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하지만 유상원과 황은희는 경찰 조사와 영장 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해된 다음에 이제 매장됐던 그 피해자 과연 어떻게 해서 사망하게 됐을까? 이 원인이 이제 불분명했었는데 이번에 그 원인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국가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즉 허용량을 초과해 마취제를 사용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범행 과정에서 마취제를 피해자에게 주사한 건 황대한으로 경찰에 직접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범행에 쓰인 이 마취제를 자신이 일하던 성형외과에서 빼돌려서 남편 이경우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우의 아내도 강도살인 방조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들 사이에 마약 성분 마취제의 입수 계기와 관련한 진술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에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는 범행 도구로 마취제를 준비한 건 황대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황대한은 이미 이경우가 마취제를 구해놓은 상태였고 그 용도까지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사인이 마취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 부검 결과로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서 각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면서 이 떠넘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주요 피의자들 모두 검찰로 넘겨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유상원과 황은희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곧바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자료와 피해자와 얽혀있는 이 연루된 민형사 사건 등을 토대로 부부의 범행 동기 등을 추궁을 하다 보면 추가 혐의가 드러나서 유 씨 부부의 죄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120톤 쓰고 적반하장입니다.
최근 전해드렸던 이 어처구니 없는 중국 관광객들 소식인데 새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를 이용한 중국인 커플이 120톤의 물과 평소에 5배가 넘는 가스를 사용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중국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집주인에게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서 분노를 또다시 사고 있습니다. 중국인 커플이 독채 숙소에 빌린 건 지난달 6일이었습니다. SBS에 따르면 이들의 계약 기간은 한국에 머무는 25일간이었지만 집주인은 만료 나흘 전 가스 검침원으로부터 누수가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게 됐고 계량기를 들여다본 결과 기록된 사용량은 평소에 5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가스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쓴 물의 양은 120톤, 6일 내내 쉬지 않고 수도를 틀어놔야 쓸 수 있는 양과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결국 중국인 커플이 떠난 뒤 집주인에게 남은 건요. 가스 요금 64만 원과 수도 전기요금 20만 원을 합친 총 84만 원의 공과금 폭탄 고지서였습니다. 여기서 또 공분을 사는 건요. CCTV 확인 결과 이 중국인 커플이 해당 숙소에 고작 닷새간만 머문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제 집주인은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문제는요. 이미 중국인 커플은 한국을 떠난 상태였다는 건데 답답한 마음에 집주인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돌아온 건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 계속 이런다면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라는 이 중국인 커플의 적반하장식 태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과연 이제 집주인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역시 사실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집주인은 에어비앤비 측에 중재를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사실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용객이 기물을 파손한 경우 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는 있지만 관리비는 이용객과의 사전 협의 없이는 요구할 수 없다는 이용 약관 때문입니다. 아울러 집주인이 이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법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